공식 선거운동 나흘째 여야 대선 후보는 각자의 텃밭에서 표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는 대구, 경북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검찰 왕국을 막아내야 한다며 강조했고, 윤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부패 세력의 몸통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 돌연변이 정당을 심판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 시급하다는 이유인데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선을 겨냥한 찔끔 매표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청년 맞수. 대선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인 오늘 안방 표심 다지기에 나선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의 움직임과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는 여야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합니다. 공식 선거 유세 나흘째 서울 유세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은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서울 부동층 공략에 이어 핵심 지지층인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선 건데요. 이 후보는 균형 발전은 국가의 핵심이라면서 남부 수도권 구상을 밝혔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생 정치 보복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유세에서 처음으로 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선거복을 입고 전남 순천을 찾았습니다. 당색을 전면에 내세우며 호남 출신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단상에 올라 호남이야말로 민주당의 뿌리라며 입을 뗀 이 후보는 균형 발전을 위해 호남과 영남을 하나로 묶는 남부 수도권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남부에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어서 싱가포르처럼 국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 지역 사람들이 수도권에 이사가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남부 수도권 균형 발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목포에선 남북 정상회담을 최초로 이끌어낸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강조하는 한편 김 전 대통령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평생을 핍박당하면서도 한 번도 정치 보복을 입에 올린 일이 없고, 그리고 정치 보복하지 않고 통합의 정신을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하면서 정치 보복을 공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군사정권에 빗대 검찰정권이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연장한다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선 3차 접종자에 한해 자정까지 영업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며 방역체계를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대구를 찾은 데 이어 사흘 만에 다시 경북 김천, 구미, 대구를 잇는 TK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방문해 보수 표심을 결집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 텃밭을 찾은 윤석열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권 실정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폭등과 빈부격차 심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 가파르게 늘어난 나라빚 등을 지적하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압도적으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도 강화했는데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며 이 후보를 대선 후보로 만든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맞느냐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3억 5천만 원 들고 들어가서 1조 원을 들고 나오는 저 대장동 부패 세력의 몸통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저런 돌연변이 정당에 대해서 우리 경북이께서 일치 단결해서 강력한 심판을 해 주십시오.
윤 후보는 지난 9월에 이어 다시 경북 구미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지난 방문에선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후 다시 찾은 오늘 방문에선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윤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고 박 전 대통령의 경제 사회혁명을 지금 시대에 맞춰 다시 꼼꼼하게 배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혁명을 이뤄내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셨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셨습니다. 윤 후보는 보수의 중심 대구까지 유세 일정을 이어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후 입주할 사저가 마련된 대구 달성군에서도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 방문에 이어 대구 달성군 유세까지 윤 후보의 행보는 보수 표심을 결집하고 다음 달 초 퇴원을 앞둔 박 전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포스코 포항 제철소를 찾아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어제 울산에 이어 이틀째 노동자 표심을 공략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유세버스 사고로 숨진 고 손평호 지역 선대위원장의 연결식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안 후보는 내일부터 선거운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은 결전의 날이 다가올수록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검찰 왕국이 열리고 있다고 공격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장동 부패 세력의 몸통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민주당은 돌연변이 정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면서 후보들의 발언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후보 때부터 대놓고 정치보복을 말한 사람이 실제 권력을 쥐면 어떻게 되겠냐며 윤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목숨을 바쳐 만들어왔던 민주공화국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왕국이 열리고 왕으로서 검사들이 국민을 지배하는 시대가 곧 올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나라의 미래가 손에 왕자를 생긴 검찰왕이 지배하는 나라, 점을 쳐서 갈 길을 정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며 주술 의혹도 키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장동 사건을 꺼내 들며 이 후보와 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저 대장동 부패 세력의 몸통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저런 돌연변이 정당에 대해서 우리 경북이께서 일치 단결해서 강력한 심판을 해 주십시오. 이어 김천 유세에서도 대장동 사건의 썩은 냄새가 김천까지 진동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 민주라는 글자를 떼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후보뿐만 아니라 유세 현장 곳곳에서도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사드 추가 배치, 선제 타격 등의 발언으로 안보를 위협하는 신출내기로는 안 된다고 비판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후보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나란 일을 맡기면 대한민국 국간을 거덜내지 않겠냐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이 후보의 자택 옆집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의 합숙소로 사용됐다는 이른바 옆집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옆집을 전세 계약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이 후보의 측근인 이현욱 사장이라는 제보가 나왔고 사실상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셈이라며 수사당국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식적으로 선대 조직을 분당해 둘 이유가 없고 국민의힘의 악의적이고 바보 같은 거짓말이라며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책 대결보다는 검증을 넘어선 네거티브 공방만 계속 이어지면서 비호감 대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민의힘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매표용 추경을 강행하려 한다며 두터운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16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경안 처리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라도 정부와 협의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일단 다음 주 월요일 국민의힘과 다시 한번 추경안 처리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여야 협상이 불발될 것을 대비해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당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해 주시고 그것이 만약에 불발된다면 그 뒤에는 의장께서 심각한 결정을 해주셔야 한다는 정도. 정부도 국회에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박병석 의장을 찾아가 추경안 처리를 거듭 요청하면서 야당의 직행 요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거는 불가하다는 뜻을 분명히 아마 어젠가 우리 기재부 총리가 그걸 분명히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재원 조달 방안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또다시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추경 규모 증액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손실보상 100% 한 100만 원 손실보상 소급 적용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과 선거 후로 이 같은 예산을 꼭 갈라치기 하고 나누셔야 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재명 후보가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16조 원에 불과한 매표 추경을 힘으로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요구로 소집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는데 민주당은 예결위 소위가 논의 중인 추경안을 상정해 먼저 심사하자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면서 예결위 전체회의는 정회가 선포됐습니다. 국회방송 임치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부산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보도된 이광재, 박재우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공식 선거운동 전에 있었던 일이라 선대위 직책 등을 해촉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대책위 미래경제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자신의 SNS에 부족한 처신을 해 죄송하다며 더 낮은 자세로 헌신적으로 임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정부가 K-방역을 자화자찬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은 상황에서 국민은 방역과 경제, 국가 신뢰 파탄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단 오류로 인한 확진자 폭증을 전문가들이 예고했지만 정부가 신속 항원 검사 체계를 시행했고 또 전문가들의 경고를 듣지 않아 방역 전문가들이 정부 자문위원을 사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유세버스에서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버스에 발전기를 설치한 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PC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업체와 국민의당 사이의 계약관계를 비롯해서 버스에 설치한 발전기 환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지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사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 추이를 핵심만 짚어서 분석해보는 뉴스엔 주간 리서치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대선 후보 지지율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 이 여론조사 중에서 3개를 대표적으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길 리서치 그리고 NBS 전국 지표조사, 지상파 3사 조사 결과 이렇게 지금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제가 딱 봐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차이가 좀 크게 벌어진 그런 네. 조사가 있다는 것이 특징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아니든 바뀌든 앞서는 추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더 최근의 조사, 또 MBS는 4개의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하는 또 우리 주간 리서치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그런 조사인데 네. 9%포인트 상당히 최근 조사 결과치고는 좀 큰 폭으로 네. 오차 범위 밖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NBS가 9%포인트 차이가 나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그리고 예. 방송 3사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출구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조사 기관과 방송사의 조사 결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추세를 알 수 있게끔 준비가 된 조사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뭐 국회의원, 대통령, 지방선거 다 출구 조사를 제가 총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 결과들은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의 추세를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면 가장 최근인 15일, 16일 이틀간 실시된 방송 3사 공동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4%포인트 앞서는 결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오차 범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네. 누가 이긴다 진다라기보다는 조사를 전체적으로 망라해 보면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아니든 또 바깥으로 벌어진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앞서는 추세의 결과로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후보들 간의 팽팽한 접전 양상인데 네. 지금 어떤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 또 다음 주 월요일이면 또 공식 법정 1차 TV 토론도 있거든요. 네. 중앙선관위에서 주최하는 이 토론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다음 주의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계속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추세가 될지 이재명 후보가 또 만회하는 또 네. 추격하는 또 더 격차를 좁히거나 앞서갈 수 있는 결과가 나올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어쨌든 뭐 차이가 나긴 했지만은 이렇게 오차 범위 밖에서 많이 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 조사는 없었죠. 예, 그런데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한길 리서치와 NBS 전국 지표조사 지지율 추이를 보면서 조금 더 깊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성찰하고 네. 노력하겠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유가 분명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추세를 보는 것이 이 대선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지금 한길 리서치와 쿠키뉴스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네. 자 상단의 오른편을 좀 보시게 되면 최근 추세를 보실 수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붉은색입니다. 지지율이 좀 내려갔다가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 윤석열 후보는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 하고 모습인데 있고, 예. 이재명 후보는 40.4%였던 지지율에서 41.9%인가요? 네, 네. 조금 내려오는 아니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는 내려왔다기보다는 큰 차이는 예. 없네요. 네, 그래프가 조금 혼란스럽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40.4%에서 사실 올라간 것인데 약간 그래프상으로는 41.9가 그렇네요. 낮아 보이는 약간 낮아 보일 예. 수도 있는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네. MBS 그래프가 더 최근이기 때문에 예. MBS 여론조사 그동안 이 조사에서는 상당히 팽팽했거든요. 추세를 보시게 되면 MBS 여론조사에서는 직전 조사에서는 동률이었어요. 네. 이재명 후보 35%, 윤석열 후보 35%였는데 가장 최근에 MBS 추세에서는 많이 벌어진 윤석열 후보가 40%, 이재명 후보가 31%. 대체로 뭐 우리가 이제 더 추세는 보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가 앞으로의 추세까지도 단정짓는 것이냐, 예. 앞으로의 추세도 이럴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원인이 무엇일까? 물론 데이터 조사 환경의 추세를 다음 주까지는 더 볼 필요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런 주변 환경을 보면 네. 첫 번째로는 단일화. 그러니까 단일화 이슈가 부각되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고 예. 그러면서 중도 보수까지 결집하는 것이 윤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간 원인과 배경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환경입니다. 최근 이 오미크론 확진자 숫자가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10만 명 시대가 돼버리는. 네. 그러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니까요. 있죠. 이렇게 되면 정부 여당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확진자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데다가 재택 관리도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가 진단 키트도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
일단 정부 여당이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면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일련의 외부 환경이 외부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윤석열 후보에게는 좀 호의적인 반면에 이재명 후보에게는 좀 호의적이지 못한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단일화 문제, 그다음에 코로나 문제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지금 보시듯이 9%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이렇게 정리를 그렇죠. 해볼 수 있겠네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코로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지역이 수도권이거든요. 이번 네. 선거가 서울이 중요하다. 서울이라는 분을 여러 번 주간에 있었지에서 강조해 드렸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까지 영향을 받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재택 관리자가 늘어나죠. 인구가 많은 경기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를 역임했으니까 경기 지역은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경쟁력을 발휘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이 조사를 보면은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고전하는 그런 모습과 양상이 최근 조사에서는 나타나고 있고 네. 특히 중요한 게 50대인데 20대, 30대, MZ세대 특히 이제 20대는 이준석 매직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추세라면 그래도 50대는 이재명 후보가 또 경쟁력을 발휘하던 연령대거든요. 네. 그런데 50대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바짝 쫓아온 환경 이건 다분히 단일화에 대한 주목도도 있겠지만 코로나 영향 또 북한 관련한 안보 이슈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세대별 그 그래프는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네. 50대에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추격을 당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50대에서. 나오고 있군요. 그럼요. 이번 대선에서 40대는 이재명 후보, 60대 이상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네. 그렇다면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물론 MZ세대 중요합니다. 하지만 MZ세대는 그만큼 변동성이 큰 세대라면 50대는 잡으려면 잡을 수가 있는 세대거든요. 네. 여기서 추격을 이재명 후보가 허용한 그런 결과가 이번 지지율의 또 전체 결과로도 반영이 됐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다만 이렇게 9%포인트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된다. 다음 주까지는 봐야 됩니다. 이번 예. 대선은 진짜 내일을 알 수가 없고 또 네. 다음 주를 알 수 없는 대선이기 때문에 이른바 맙소사 대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 조사를 가지고 이 판세대로 3월 9일까지 개표까지 가겠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우리 주간 리서치를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되는 이유는 또 변해요. 예. 또 바뀝니다. 네. 네, 한치 앞으로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악재가 있었습니다. 네. 예, 유세 차량 사망 사고로 지금 악재가 터졌고 그래서 야권 단일화 이슈가 지금 소강 상태에 좀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야권 단일화를 보면은 원래 제가 전에 봤던 것은 안철수 후보가 적합도 부분에서 좀 이기고 있었는데 지금 뭐 지지도라든지 양자 대결 이런 것들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다시 역전을 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 볼 수 있는 이유는 진행자께서도 이전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경쟁력이 더 높게 나타났을 때 적합도도 높게 나타났을 때는 안 후보의 지지율이 약진하던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안철수 후보는 중도층까지 또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이겠죠. 적합 경쟁력일 텐데 네. 그렇게 되니까 안 후보 쪽에 오히려 중도층까지 또 흡수가 되면서 안 후보의 경쟁력이 나은 그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가장 최근 조사 결과를 보시면 가상 양자 대결을 벌였을 때 윤석열 후보가 안 후보보다도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을 때 윤석열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어요. 네, 14%포인트 정도 더 앞서는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그 양자 대결을 했을 때요. 윤석열 후보가 47.4%니까 이재명 후보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안 후보를 이기는 결과가 나오는 그러네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두 후보만 놓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만 놓고 봤을 때도 야권 단일화 후보로 누가 더 적절하냐, 적합하냐. 네. 윤석열 후보가 더 높게 나타나죠. 예. 이 이유는 최근에 안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주춤하거나 둔화된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후보 쪽으로 결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이 소개해드린 최근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비교를 해도 지지율이 더 올라간 결과가 나온 것도 단일화 논의가 집중되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결과가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두 사람 간에 누가 더 적합한지를 물어보더라도 비슷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 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야권 단일화했을 때 가상 양자 대결 그리고 야권 단일화 후보 지지도 살펴봤고요. 또 야권 단일화 후보 경쟁력과 네. 적합도 저희가 요 그래프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결과도 흥미로운 조사 결과인데 네. 지금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국민 경선 여론 조사 방식으로 단일화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이냐 마냐인데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지난해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국민 경선에서 네. 오세훈 후보와 또 안철수 후보가 합의가 됐던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 방식은 한 후보는 적합도가 좀 유리할 것이다. 한 후보는 경쟁력이 더 유리할 것이다 생각해서 두 가지 방식을 다 한 거예요. 네. 두 가지 조사를 다 한 다음에 평균을 낸 결과로서 단일 후보가 누굴 거야 하고 결정을 하는 건데 그럼 이 방식대로 해도 지금 윤석열 후보가 훨씬 유리한 그러니까요. 상황이네요. 그래도 적합도로 하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었고 네. 경쟁력은 뭐냐면 적합도는 어떤 후보가 그래도 이기고 지는 문제를 떠나서 좀 더 자격을 갖추고 있는 후보냐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이미지죠. 적합도. 예. 그렇죠. 이미지. 근데 이제 경쟁력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길 수 있는 파괴력입니다. 네. 그거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떤 후보가 이길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인데 경쟁력은 윤석열 후보가 더 파괴력이 있는 결과로 나타났고 안 후보보다. 그럼 적합도라도 안철수 후보가 더 높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조사도 움츠러든 것이 안 후보의 지지율이 위축된 것은 최근에 안 후보의 이 다자 대결에서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줄어든 이유예요. 네. 왜냐하면 안보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보수정이나 심지어는 중도까지도 윤석열 후보 쪽으로 더 결집이 되는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이 조사의 결과가 적합도나 경쟁력의 이 결과를 보이는 이 결과를 나타내는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이 결과대로라면 윤석열 후보가 국민 경선 조사를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윤 후보가 다 앞서는 결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 단일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더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게 윤 후보가 받아들이냐 국민 경선 조사를 그래도 이거 자칫 잘못되면 어떡하지 안 후보가 조금이라도 높게 나온다면 이건 정말 난감한 상황인데 이거는 정말 예상하지도 못한 돌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국민 여론조사 대신 통 큰 담판을 할 수 있는 어떤 제안을 내놓냐 아니면 굳이 뭐 단일할 필요 있어 그냥 네. 가도 난 이길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결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27일까지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27일까지 하지 않으면 후보자의 또 어느 후보든 간에 단일화가 되지 않는 후보의 사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네. 27일까지 단일화를 하면 28일이 지나서도 단일화를 안 하면 그게 표시가 안 됩니다. 투표용지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단일화 촉박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든 저러든 아직까지 이번 대선에서 네. 단일화의 지금 변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을 오차범위 안과 밖에서 둘 다 이재명 후보를 앞서면서 야권 단일화 적합도도 앞서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뭐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2월 18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주술사 대 히틀러입니다. 20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후보들의 발언도 독해지고 있습니다. 상대를 비판하는 수위가 높아지면서 주술사, 히틀러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쏟아지고 있는데요.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의 초박빙 지지율에 네거티브 공방도 한층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무속 논란을 문제 삼았는데요.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 유세에서 뭘 알아야 면장도 한다라는 말이 있다. 뭘 알아야 국정을 운영할 것이 아닌가라며 자신은 주술사가 아닌 국민에게 길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술에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은 주술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교설서가 가라는 길이 아니라 국민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여권과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거친 말을 쏟아내며 반격했습니다. 윤 후보는 어제 경기 안성중앙시장 유세에서 자신의 적폐 수사 발언을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 여권을 히틀러, 무솔리니 등 파시스트에 비유했는데요. 여기에 병든 당, 암덩어리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더했습니다.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자기가 진 죄 남한테 덮어 씌우고 자기 진 죄는 덮고 남은 짓지도 않은 죄 만들어서 선동하고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식 선거운동 초반부터 거센 네거티브 공격으로 맞붙고 있는데요. 갈수록 거칠어지는 후보들의 언어엔 자신들의 지지층 결집과 존재감 부각을 노린 전략이 숨어 있다는 해석입니다. 한편으론 극단적인 비유로 반대 진영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혐오 정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지지층 결속을 다지기 위한 유세욕이라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결코 굴하지 않겠답니다. 부인 김미경 교수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이어서 유세버스 사망 사고라는 겹악재로 완주와 단일화, 갈림길에 섰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선 완주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천안 당국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 손평호 지역선대위원장의 연결식에서 조사를 통해 손동지와 우리 모두가 추구했던 그 길을 향해 강철같이 단단하고 동아줄처럼 굳건하게 그 길을 가겠다며 더 좋은 정권 교체의 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손동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변화와 혁신의 길,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가는 길을 가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을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가겠다. 안 후보의 이 발언은 국민의힘 중심으로 제기된 자신의 중도 자진 사퇴론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자신이 당초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의 야권 단일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안 후보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단일화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했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국민의힘 측은 안 후보의 거취 결단을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단일화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상황도 되고 어차피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선택을 조금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죠. 안 후보는 내일 장례 일정을 모두 마치는 대로 선거 운동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안철수, 윤석열 두 후보가 이르면 이번 주말 전격 회동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야권 단일화 이슈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결코 굴하지 않겠다며 안철수 후보가 대선 완주 의사를 밝힌 지금 안 후보와 윤 후보 단일화 담판은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한항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수입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D-Day 19일이죠. 일자로 앞이 바뀌었습니다. 20대 대선. 그만큼 여야의 선거전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두 분께서도 지금 거리 유세 한창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바닥 민심 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경기도 위주로 경기도당의 유세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올라가서 뭐 연설도 하고 시민분들도 만나고 있는데 바닥 민심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물론 여론조사가 이렇게 들쭉날쭉이지만은 네. 정말 이재명 후보의 능력을 믿는 분들은
철저하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대개는 이제 이 유세장은 늘 지지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은 항상 분위기가 좋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확실히 그 정권 교체 여론이 좀 뚜렷한 느낌은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세장뿐만이 아니라 제가 있는 지역구 도봉구에서도 뭐 길거리 유세도 많이 하고 아침에 이제 출근 인사도 좀 드리고 그러는데요. 예전이랑 좀 달라진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 좀 젊으신 여성분들이 먼저 말을 건네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거거든요. 대개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되게 선거운동원들한테 네. 말을 걸면서 뭐 응원을 한다 이렇게 뭐 여야를 넘어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좀 젊은 분들께서 말을 걸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확실히 좀 그 국민의힘을 대하는 여성분들의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좀 실감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오늘 자당의 텃밭에 각각 찾아가서 집토끼 공략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볼까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 호남 방문인데요. 선험지 후 텃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면 좋을까요? 원래 이제 그 선거를 할 때는 늘 험지에 먼저 가는 그런 뭐 좀 뭐 관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좀 있죠. 예, 그렇게 좀 늘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남에서 사실 다른 후보들보다 조금 지지율이 덜 나오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국을 다 험지처럼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이어서 아마 이재명 후보도 그 동선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남의 끝까지 이제 긴장을 놓지 않고 민주당이 원래 대개는 호남은 마지막까지 우리 표다라는 자신감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좀 그렇지 않고 이준석 대표가 호남 공약에 굉장히 이 가열차게 공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아마 이재명 후보는 선후를 넘어서 호남과 영남을 두루 다니면서 특히 원래 민주당의 강세였던 수도권마저도 사실은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동선을 넘어서 전행 무진으로 아주 다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국을 험지처럼 신경 써야 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지금 선거 분위기가 예전만치는 못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네. 그렇지만 뭐 험지 먼저 가고 우리 텃밭을 나중에 간다라는 것은 그냥 사실 우연의 일치일 뿐이지 이재명 후보께서 뭐 서울을 지금 다 대부분 도셨죠. 도신 다음에 이제 내일 호남에 가시는데 전통적으로 호남은 민주당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은 후보의 몸은 사실 하나거든요. 네. 지금 수도권의 민심이 많은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뭐 안 좋아진 경향이 있는데 이분들부터 좀 달래자. 이분들이 뭐 험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이분들을 먼저 달래고 난 다음에 지역을 도는 그 전략인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이런 전략이 뭐 산토끼 먼저 잡고 집토끼는 뭐 그대로 두자 이런 것보다는 뜨거워진 민심을 그냥 달래는 과정으로 봅니다. 또 후보의 몸은 하나니까 호남 같은 경우에는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대표께서도 다 도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의힘 좀 봐야 돼서 김재섭 위원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그 윤석열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좀 껑충 뛰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 그 여론조사에서 호남 지지율이 33%가 나왔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호남 목표치를 30%로 상향 조정했다. 원래 25%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어떻게 꿈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초과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호남과 관련돼서는. 근데 애초에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가서는 오히려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거, 그다음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된 내용도 정면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지역 민심들을 많이 흔들었고 당대표 취임한 이후에 호남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무슨 일만 있으면 호남에 가가지고 이렇게 행보들을 보여왔는데 그전이랑 확실히 다른 게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랑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 호남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광주에 갑니다. 광주에 가서 이제 5.18 묘역을 갔다가 뭐 이제 우리가 호남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도의 메시지를 내고 이제 돌아오는 일정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몇 박 며칠을 계속 호남에 머물고 특히 이번에 광주에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라는 굉장히 어떤 전향적인 공격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약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호남에서 10%대, 그러니까 두 자릿수대의
지지율을 득표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예전이랑 또 그때보다도 훨씬 더 분위기가 좋고 20대인 경우에는 호남이라 할지라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30%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많이 공을 들이고 있고 30%는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뭐 이런 우리 정치에 지역구도가 없어지는 과정이거든요. 또 네. 호남 분들께서 쇼핑몰 이 공약이 좋다고 하시면은 좋은 공약이죠.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30%를 가져가면 좀 뭐 저희가 뭐 경북이나 뭐 영남에서 가져가면 되니까요. 네. 근데 다만 이게 결국 표심까지 이어질까는 네. 사실 의문이거든요. 호남은 또 호남만의 정서가 있어요. 윤석열 후보는 과거에 개사과 논란, 전두환에 대해서 예. 토리에게 개를 주면서 그런 논란도 빚었고 호남인들의 뼈아픈 가슴을 후벼판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5.18 묘지에 가서도 참배도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는 등 호남의 민심은 굉장히 윤석열 후보에게 차갑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표심으로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SOC 예산이라던가 다양한 정책 그리고 공약들은 민주당에서 이제까지 많이 해드렸어요. 호남 분들은 그것을 또 잊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네. 복합 쇼핑몰이 정말 필요하면은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공약하고 지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비슷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영남 지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대구를 방문했었고요. 또 사흘 만에 다시 TK를 찾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영남 홀대로는 의식한 보수 표심을 다지는 그런 것이다.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또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전에 제가 뭐 직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너무 과한 해석이다. 윤석열 후보조차도 그냥 일정상에 뭐 대구가 4일째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영남 홀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영남 홀대에 대해서 보수 표심을 다지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영남을 홀대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본인들의 텃밭이라고 해서 영남 발전에 굉장히 더디게 이렇게 지원을 했다라고 네. 밝히고 싶고 왜냐하면 전국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곳이 대구거든요. 예. 그런 게 과연 어떤 정당의 책임인가 이것을 뼈아프게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좀 신경을 덜 썼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네네네. 해주신 거군요. 어떻습니까? 뭐 대형 인프라들은 사실 영남에 더 많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영남에 소홀했던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영남 분들이랑 소통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동안 영남을 잘 지켜왔던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의 역할을 다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매섭습니다. 그리고 날카롭고 냉정하십니다. 예를 들면 영남에서도 우리가 지지를 받지 않고 일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 지방선거를 봤을 때 영남에서도 민주당이 지방선거 권력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거든요. 네. 호되게 심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의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영남에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광주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모든 도시들 가운데서 인구가 5번째로 많고 6번째로 많고 행정 그 도시 서열로만 따지면 전국에서 5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장도 없고 광주에 복합 쇼핑몰도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글쎄요 민주당이 광주에 무엇을 유치를 해야 그 광주 시민들이 좋아할지에 대한 사려 깊은 어떤 정치적 고려들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 앞에서 유세를 이어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유세 현장에서의 모습도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거칠어지는 후보들의 발언입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 세상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대놓고 정치 보복하겠다고 합니까? 지금도 이러는데 실제로 권한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검찰 왕국이 열리고 왕으로서 검사들이 국민을 지배하는 시대가 곧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거시기 해불죠? 저 윤석열을 불러내서 이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민주당 정권을 박살내라고 불러주고 키워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장동 부패 세력의 몸통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저런 돌연변이 정당에 대해서 우리 경북님께서 일치 단결해서 강력한 심판을 해 주십시오. 네, 지금 보셨듯이 상당히 두 후보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기 때문에 이건 따로 언급을 드리지 않고요. 앞서 또 정치톡에서도 히틀러나 주술사 이런 심각한 내용들이 좀 많이 오갔는데 과연 이것이 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미쳐서 독이 될지 아니면 득이 될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 득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일단 아직까지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긴 했지만은 네. 중도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긴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동층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부동층이 보기에 그것이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그래도 좀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 내지는 좀 이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것이고 네. 정권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것인데 그 와중에도 후보의 언행이라든지 후보의 정책들을 면밀하게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좀 거친 발언들이 나오다 보면 아무래도 좀 실망스럽고 오히려 투표장에 안 나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유세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도 유세장을 가보게 되면 분위기가 격양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조금 말들이 거칠어지고 또 막판으로 갈수록 그게 더 끌어오르기 때문에 쉽게 좀 거친 언사들이 나오기가 훨씬 편한 조건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놓친 표들, 그다음에 잡아야 되는 표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자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거티브를 해서는 좀 중도층 표심을 잡기는 쉽지 않다. 그럼요. 이렇게 정리를 네.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같은 의견이신가요? 선거가 굉장히 과열되고 있어요. 선거가 왜 과열되냐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표심이 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딱 두 분류로 나눠지기 때문에 더 과열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중도분들에게는 영향이 안 좋죠.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다만 이번 선거가 굉장히 박빙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후보들조차도 서로에 대한 검증, 네. 비판이 날로 심해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단순히 비난과 비판을 좀 분리해서.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는 검찰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윤석열 후보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비판을 가하는 거거든요. 반응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몸통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보도에 나왔다시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통화 내용이 나왔잖아요. 청와대에서 검찰 시켜가지고 우병우가 이렇게 시켰다. 그 이재명을 잡아라. 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네. 과연 대장동 몸통이 누구인지 윤석열 후보가 대답을 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좀 결이 다르다. 한쪽은 상대 후보의 발언을 통해서 비판을 했고 한쪽은 좀 사실관계가 틀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10명 중에 8명은 이번 대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20대는 66.4%만 투표하겠다고 답을 했는데요. 지난 대선 때보다 17.8%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배경과 함께 이게 여야 어느 쪽에 더 유리할지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대 투표율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는 분들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치가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죠. 대부분 이재명 후보, 우리 당의 이재명 후보나 네. 윤석열 후보 두 분 모두에게 마음이 없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 정치가 어떻게 해야 되냐. 20대 분들은 명확하거든요.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후보가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겠다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본인이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지 이 위기의 순간에 유능한 경제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지 본인께서 다 PR을 하셔야 돼요. 그럼 결국 저는 투표율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주변에서 지금 젊은 정치인이시니까 주변에 좀 투표를 안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꽤 사실 있죠. 홍준표 의원님을 열심히 지지하셨던 네. 분들이나 우리 당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은 서로 사실 투표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도 해요. 근데 양당에서도 그분들을 잘 설득하는 것도 정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제가 추측해보건데 아마 20대 여성분들이 표심을 못 정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17.8%포인트가 하락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20대 남성들이 느끼는 지금 우리 이 선거에 대한 온도와 여성들이 느끼는 뭐 선거가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원래는 사실은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굉장히 강한 지지를 보냈던 연령대와 성별이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우리가 민주당이 지난 우리가 재보궐선거 때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재보궐선거가 열렸지만은 성비위 사건 등 사실 민주당이 여성분들 보시기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20대 여성들은 도대체 누굴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원래 마음을 좀 주었던 원래 표를 주었던 민주당이 사실 이재명 후보의 비호감도 때문에 거기다 표를 못 가고 원래 국민의힘에는 지지를 많이 안 하셨던 연령층이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그냥 붕 떠 있는 표가 그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이 지지하고 있는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투표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도 가장 높은 세대 중에 하나고 마찬가지로 20대, 30대 남성들도 비슷한데요. 그래서 저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 가야 될 표가 떠버린 것이고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 이번에 정권 교체해야겠다는 생각들을 강하게 갖고 계신 만큼 사실 여기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굉장히 좀 어색한 일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적어도 불리하진 않는 상황이 될 거다. 다만 우리가 17.8%포인트가 떨어진 이 표심을 어떻게든 우리가 투표장으로 가서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데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양 후보가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대와 30대 성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청년 맞수는 거리 유세로 느낀 바닥 민심과 거칠어지는 여야의 네거티브전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추위는 주춤하겠고요. 남부와 제주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서울 영상 3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추위가 주춤하는 것도 잠시 일요일부터는 다시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다음 주 중반까지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